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옹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포근함을 기대했던 3월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를 시샘하는 눈이나 비가 기승을 부렸던 한 주였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도 크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분다고 하니까요.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장기영이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술래잡기 하러 놀고 싶어요. Мир, який ми будемо передбачати в майбутньому, повинен бути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중앙선관위 직무감찰 결과 일부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가 드러나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의 자율성과 외부 감시의 균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안을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 따른 일부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헌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선관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채용 실태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헌재는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선관위의 특혜 채용 논란과 감사원의 감찰, 헌재 위헌 결정까지 과정을 균형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입장과 헌재 결정의 논리를 명확히 설명하면서도 국회의 통제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돋보입니다. 다만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강조해왔던 선관위에 대한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맥락이 포함되면 보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 선관위와 감사원 간 감찰 권한 충돌 사례를 보강하여 설명한다면 더욱 심층적인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거래 의혹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명 씨의 휴대전화 분석이 완료되면 추가 혐의는 물론 수사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정치적 파장도 클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수사팀은 명태균 씨를 소환 조사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접촉 여부,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의 활용 방식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명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마친 상태로 검찰은 확보된 디지털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27일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명태균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명 씨가 언급한 정치인들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명 씨에게서 비공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명 씨는 오 시장을 7차례 만났으며 그중 4차례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거래 의혹이 점점 확대되면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를 통해 보도된 이 기사는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검찰 수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향후 정치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검찰이 확보한 명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는 수사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 씨의 첫 조사와 두 번째 조사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 등이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법적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여 새로운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 내에서도 탄핵 찬반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대학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고 고려대에서는 졸업식 날에도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려 고성과 욕설로 얼룩지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대학가에서 찬반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화여대에서도 찬반 양측이 동시에 집회를 열며 격렬한 대립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찬성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쿠데타로 규정하며 민주화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계엄이 합법적이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찬성 반대 측 참가자들이 뒤섞이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유튜버 등 외부인이 대거 유입되면서 대학가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일에도 서울 시내와 대학가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찬성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쿠데타로 규정하며 탄핵을 촉구했고 반대 측은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주장하며 맞불 집회를 벌였습니다. 또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전국 33개 대학이 연합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진행됐으며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2,500여 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단상에 올라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울대는 캠퍼스 내부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집회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대 캠퍼스 내부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며 양측이 충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외부인이 학내에 들어와 안전을 위협할 경우 관계 법령과 학칙을 엄정히 적용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학문의 요람이라는 대학이 일부의 정치적 활동에 의해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는 대학 내에서 진행된 탄핵 찬반 집회 보도를 통해 갈등의 확산과 외부 세력 개입으로 인해 집회가 가열되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특히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등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조명하면서 탄핵 심판을 앞둔 한국 사회의 정치적 긴장감이 대학가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외부 세력 개입이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찬반 양측의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대학 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균형적 보도를 위해 대학 관계자의 공식 입장, 학생 인터뷰 등을 추가하면 보다 깊이 있는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내국인도 마약에 다수 노출되어 있으며 유명인의 자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마약 문제는 개별 사건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입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자녀가 작년 10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며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경기 수원과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유통 판매한 베트남 국적 마약 사범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결혼, 유학, 여행 등을 이유로 입국했으나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마약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최근 베트남으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가 내려졌으며 경찰은 6천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 보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보도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지만 보도의 균형성과 심층적 접근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사건의 경우 가족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 의원의 사과와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베트남 국적 마약 사범 검거 사건의 경우 외국인 범죄를 오히려 지나치게 부각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낙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마약 유통 구조의 문제를 조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보도입니다. 이에 따라 단순 사실 전달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과 정부의 대응책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된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국대학교 김영빈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영빈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리부팅 지방시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에 대해 다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부터 학생까지 이제 우리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은 안산 다문화 거리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전 세계의 다양하고 독특한 향신료, 식재료부터 외국어 간판들까지 이곳이 한국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영화에도 나왔던 껍질째 구운 해바라기 씨, 닭고기 맛이 난다는 개구리, 덩치가 큰 향어까지 신기한 음식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이 처음부터 다문화 특구였던 것은 아닙니다. 인근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다 보니 이들이 그리워할 고향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늘어났습니다. 나중에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즐기려는 외국인들까지 모여 특화거리로 발전하였습니다. 거리에 모인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자 안산을 다문화 특구로 지정하였고 외국인 마을이 되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비율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2023년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약 246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중 근로자가 2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노동력의 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경기 70만 명, 서울 40만 명 등 절반 이상이 경기 서울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늘어도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결국 일자리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이나 건설업 쪽 수요가 가장 큽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꺼려하는 업무에 투입될 때가 많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다칠 수 있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쳐서 병원에 가더라도 보험 등의 문제로 병원비를 부담하기 힘들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말 못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로 협력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몸쓰는 일만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마케팅 기획 전략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성적이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하며 국내 기업 면접까지 통과해야 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이 많아 이러한 인재들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근로 현장뿐만이 아닙니다. 대학교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학교도 외국인 학생 없이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뛰어난 외국인 학생은 대학 경쟁력과도 직결됩니다. 뛰어난 외국인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도 매우 높습니다.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와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들은 본국 상위 0.1%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려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을까요? 미국 등에서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의 반발감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시너지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생각과 접근 방식을 이야기하며 서로 비교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다소 폐쇄적이었던 교육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의의 경쟁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니타 씨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한국에 카페를 차렸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하여 자신만의 일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소중한 가족을 갖게 해준 곳입니다. 한국에 정착해서 살면서 아이도 3명이나 출산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 없어도 노력하면 아니타 씨와 같은 결혼 이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내에서 결혼을 하거나 이민 온 외국인 여성은 약 12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79.6%, 약 94,800명이 결혼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인구 소멸의 빈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외국인은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수를 채우거나 노동력을 제공하면 끝인 것일까요? 정답은 다양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새로움에 있습니다. 이미 본국 상위 0.1%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연구력 향상에 크나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생기지 않을까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오고 나서 이민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타국에 비해 안정성이 높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이민자 수나 인적 자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국 절차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에 속하지만 전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수 인재들을 고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방적으로 한다고 해도 당사자는 까다롭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출입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활동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현재 국내 인구 중 5%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외국인이 너무 많아짐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취업 자격, 유학 자격,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출입관리법에 따라서 법무부 이종철 외국인 정책과장은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국민과 공존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입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 이후의 관리도 실제로 해외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외국인 유입은 철저한 상호 이익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서로 경제적인 이득이 외국인은 돈을 벌어갈 수 있고 한국 사회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해나가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양성을 어떻게 받아들여 전 세계가 유례없는 대이민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지방 인구 소멸 속 새로운 기회이자 어떻게 새로운 상호 이익을 만들어 나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리부팅 지방 시대. 다양성이 창의력으로, 창의력이 조화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한국 이민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영민 학생 이번 리부팅 지방시대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아니타 씨가 한국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타지에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여 자신의 출신과 경험을 살린 카페를 차리고 사는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예. 자신의 일터는 물론 소중한 가족을 갖게 해준 보금자리인 한국의 감사함을 느끼며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걱정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예.
아니타 씨와 같은 외국인 이민들 아들과 한국이 서로 도움을 주며 발전하는 세상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김영빈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환율 부담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국내외 다양한 악재 속에 빠르게 추락 중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1.9%에서 1.5%로 대폭 내려잡았습니다. 네. 비율로 따져보면 이전보다 한 21%가량을 내려잡은 것인데 내수와 수출 모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조정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1.9%보다 0.4%포인트 낮춘 것입니다. 한겨레 등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 1.8%를 유지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은 각각 1.9%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2일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7%로 하향 예고한 바 있죠. 예. 당시 한은은 블로그에 게시된 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평가 글을 통해 경치적 이 불확실성과 내수 위축 등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겠다 예고한 바가 있었는데 한 달여 만에 하락폭이 0.1%포인트 커진 셈입니다.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예. 이에 대해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 심리 악화,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부진 등 내수 침체,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둔화 가속화 등의 악재를 복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에 기준금리도 2년 4개월 만에 2%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내수, 또 부동산, 미국 기준금리와의 차이 같은 다양한 분석과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 어떤 보도가 좀 있었습니까?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1,43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부담에도 금통위가 다시 금리 인하로 통화 완화에 나선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국내외 악재 속에 빠르게 추락 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GDP 성장률은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부진의 비상계엄 이후 전국 혼란에 겹쳐서 한은 전망치 2.2%보다 0.2%포인트 낮은 2.0%에 그쳤습니다. 특히 4분기 성장률은 저조한 이 건설 투자의 영향으로 3분기와 같은 0.1%에 머물러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까지 이 미국의 10에서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죠. 결국 한은까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리자 금통위도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 투자가 살아나고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형편도 나아진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도 미국 관세 정책이나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해 전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데 한은만 계속 내리면 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와 함께 환율과 물가가 뛰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번 인하로 미국과 금리 차이는 1.5%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예.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원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 상승과 함께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경제 성장률에 대한 암울한 전망들이 좀 이어지면서 네.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모습인데 맞습니다. 이를 놓고 경제 수장들 또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론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경제 아이뉴스 24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8일 지금 현 상태에서 추경을 15조에서 20조 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이렇게 되면 0.2%포인트의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다만 이 총재는 20조 원 이상의 추경은 경계했습니다. 그는 추경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무리한 추경은 마이너스 효과로 작동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규철 KDI 경제 전망 실장은 지난달 11일 경제 전망을 통해 금리 인하에 대해 적어도 두세 차례 정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정 실장은 올해 1.6%의 성장을 예상하면서 추경은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때 추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국에서 내란 사태에 따른 국내 성장률 추락을 인정하고 확인했다면서 예. 10조 원 이상의 빠른 추경으로 경기 추락을 일단 막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 빠른 추경 편성을 합의하는 데는 실패를 했고 예. 성장률 전망치는 대폭 낮아졌죠.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하면서 규모와 내용에 대한 협상 여지를 열어놨지만 국민의힘은 2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추경에 동의한다는 입장과 함께 전제 조건으로 지난해 예산을 일방 삭감한 민주당의 사과와 예산안 원상 복원을 걸기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추경 편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시설 개선과 장비 구입 비용 일부를 최대 200만 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힘이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재정 지출 구상을 밝혔는데 뒤늦게나마 민생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정 지출에 반대했던 종전의 입장을 크게 수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사설이나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경제 성장 해법을 제시하는 보도도 좀 이어지고 있던데 네. 어떤 내용들인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중앙일보는 10년간 새 산업이 없다는 한은 총재의 뼈아픈 지적이라는 사설에서 신산업이 없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예. 이 새로운 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오랜 지적을 언급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1% 저성장이 우리 실력이라는 암울한 고백이라는 사설에서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사업 모델 중 57개가 한국에선 아예 창업이 불가능한 황당한 규제 환경을 갖게 이르렀는데 1%대 저성장은 우리의 자업자득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한겨레는 한은 또 성장률 하향, 금리나 추경 미룰 수 없다라는 사설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지난달 20일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딴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 시급한 건 추경 편성으로 정치적 셈법을 떠나 민생부터 먼저 보듬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랬군요. 경향신문은 성장률, 금리 다 내린 한은 추경 키우고 서둘라라는 사설에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늪에 빠진 한국 경제는 한은의 통화 정책과 정부의 재정 정책이라는 이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위기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야가 하루라도 빨리 추경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1%의 저성장 시대가 현실화하면서 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자영업자 문제, 또 연금, 산업들의 해외 이전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지금입니다. 예. 우리는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 확대 및 지원을 해야 하고요. 인구 감소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언론에서는 이러한 산업군이 무엇인지 알리고 이에 예. 대한 지원책 등을 역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이 전문가의 의견 청취 또 해외 사례 등을 보도해야 합니다. 네. 앞으로의 우리 생존에 대한 미래 산업 지원에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는 것은 가차없이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 언론이 경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선진국인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